네, 오늘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이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움직임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기념식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은 굉장히 좀 대통합의 이런 좀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이유 중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해서도 이제 재창을 했고 보수 정권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정부의 방향성이 조금 나타나는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향성이 드러나는 행사로 보였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유엔에서도 인정을 했었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일부 보수 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하고 기리고 또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또 주기도 했었던 아랍의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스민 혁명에도 사실은 이 혁명이 전파가 돼서 이 모티브를 따서 계속 이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보수 대통령으로선 처음 여기에 행사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모든 자당 국회의원들을 다 함께 내려가자라고 얘기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는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이미 끝난 민주화 운동으로서 기려야 할 이 모든 끝난 역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약 17년이 지난 1997년에서야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됐고요. 그로부터 42년이 지나서 2022년 5월 18일 42주년이 돼서야 보수와 진보와 모두 이 역사적 평가를 동시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왜곡을 하거나 또 다른 뭐 북한군이 침투했다든지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총평 이렇게 들어봤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우선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헌법이라는 것은 그 대한민국의 가장 최상위법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이 심판이 되는 순간 이 법률의 효력이 없어져요. 그만큼 굉장히 헌법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여기에서의 전문이라는 것은 이 1조, 2조, 3조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가장 먼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 헌법의 방향성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방향성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이 1948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고 예. 이제 9번의 개정에 거쳐져서 이제 10호 헌법이고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이상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개정이 여러 번 9번이 되면서 이 전문에 대해서도 조금씩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중요한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 이 전문에 그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런 취지의 전문의 규정이 있거든요. 내용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도 규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의 의미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전문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야기 그 의미에 대해서 변호사께서 잠시 짚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실 여야 할 것 없이 큰 이견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개헌 논의에 좀 향후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퇴임하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개인이 그리고 함께 만들었었던 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헌법 전문의 변경 사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민주화 관련된 내용 부분 하나와 예. 자치분권을 강조한다는 내용인데 이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만 뺀다면 민주화 운동에서 세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세 가지가 추가되는 것이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4.19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의 뒤에 세 가지가 더 붙은 것이죠. 아마 이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할 때 헌법 전문만 개정할 것이냐 또 다른 부분을 손볼 것이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통령제를
대통령 4년 중임으로 바꿀 것이냐, 예. 의원 내각제로 갈 것이냐, 또는 이제 이 모자보호라고 해서 육아에 대한 부분이 모성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로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부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이렇게 통칭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이미 또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면은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부터 또는 후보 시절부터 개헌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충분히 현 정권에서 심사숙고를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헌법을 개정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미 또한 약 40년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7년을 끝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있긴 있었지만은 시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시도가 분명히 현 정권 내에서는 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고요. 헌법 전문, 이거는 대한민국의 흔히 말하는 이념적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개정을 통해서 오늘을 기리면서 5.18 민주화 운동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개헌 과정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법보다 훨씬 더 조금 높은 기준의 이런 그 과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국회에서 이런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그리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를 해서 이렇게 조금 다들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도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국민 투표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국민 투표를 거쳐서 이 선거권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유권자들이 이 절반 이상이 합의가 되어야지 이제 이것이 통과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법이 공포가 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의 절차를 다 넘어서야만 헌법이 개정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어려운 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나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던 것처럼 이 전문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전문 자체가 이렇게 방향성이 많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 개정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합의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그 한 단어가 굉장히 크게 의미가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에서 아무래도 많은 조율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예, 됩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단체였던 5.18 민주화운동단체 세 곳이 공법단체로 승격이 됐는데 공법단체로 승격이 된 거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단체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사단법인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법단체로 승격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2021년 1월 5일 화요일에 개정안이 공포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단법인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공법단체가 설립 즉시 사단법인 해체가 되고 예. 이 세 개 단체 중심으로 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 오늘부터 이제 약 5일 전이었죠. 2022년 5월 13일 이 세 개의 공법단체가 출범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체로 움직임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하나가 있고요. 예.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가 있고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수익사업도 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해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세 가지 회의를 동시에서 공법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횡령 사건이 또 터졌는데 이번에는 화장품 기업 업체 아모레퍼시픽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기업에서 이렇게 공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이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착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허위 견적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허위 금액을 착복했고 예. 또 일부는 상품권을 현금화해서 또 공금을 또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편법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편법으로 획득한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나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 본인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돈을 가지고 사내에서 같이 불법 도박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알려져서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즉각 3명을 이제 해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번 사건이 횡령이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단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했는데 이제야 이야기가 됐고 왜 진작 잡아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세 명이 다 영업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 영업 직원들이 거래처에다 물건을 보낸 다음에 그 부분 돈을 자기가 받아서 회사에 올리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회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잡아내기 조금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사건을 해봐도 이거보다도 굉장히 작은 뭐 중소기업 정도만 돼도 직원들이 횡령한 것이 한 몇 년 지나서 밝혀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스템을 아무리 좀 잘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쉬운 부분이 아닌데 특히나 대기업들이 제가 사건을 많이 상담을 해보면 예상보다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춰져도 잡기 힘든 부분인데 이것이 시스템 자체도 뭐 저희가 그렇게 좀 상상하는 예. 대기업이니까 굉장히 체계적일 거다. 네.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대기업들이 뭐 이런 횡령 사건도 그렇고 사기 사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이런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보다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만약에라도 문제가 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지만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회사는 작은 돈이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삼을 수가 없을 것이고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횡령이라든지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인지 아모레퍼시픽이 횡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가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건데 공시 의무가 따로 없나 보죠? 예, 이게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이 5% 이상, 자기 자본의 5% 이상의 경우에는 이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30억 원이 5%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가 주인인데 주주들이 이런 뭔가의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공시 의무의 이 규정 자체가 회사가 클수록 정말 큰 사건이 아니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주주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개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횡령 사건 우리은행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의 경우 당초 614억 원을 횡령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50억 원을 더 빼돌린 상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이 A 씨가 이제 기업개선부에 근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을 하고 2015년에는 또 금융위로부터 표창까지 받았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회사로부터 경각심을 많이 떨어뜨리는 데 주요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란 가전업체 엔테캅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돈이 바로 614억 원이었고요. 지금 또 추가로 밝혀진 50억 같은 경우는 2012년입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인천 공장을 매각하는 매각 계약금의 10%였습니다. 이 매각 계약금의 10%를 납부하고 나중에 무산되었기 때문에 예. 이 10% 70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70억 중 일부인 50억을 또 빼돌려서 자신이 이제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14억에서 50억까지 더하면 약 660억 규모로 커지는데 예.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 또는 다른 국민들도 보시기에 어떻게 한 사람이 600억 원을 넘는 돈을 빼돌릴 수가 있을까?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과연 돌아가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한 사람을 너무 믿은 것이 아닌가. 2015년에 표창장을 받았는데 이 빼돌린 정황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빼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속으로 굉장히 웃으면서 계속해서 그 행동을 지속해 나갔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 뭐 예를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핵 버튼이 있으면 누구 여러 사람이 와서 국방부 장관, 대통령 동시에 이렇게 이제 같이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정도 큰 규모를 정말 한 명에게만 맡겨놓은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제 자신의 선임을 허위 문서를 조작을 해서 이제 속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마저도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우리은행에 우리나라 4대 기업 중에 하나, 4대 은행 중에 하나거든요. 누가 맡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일단은 횡령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형량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까? 예, 우선 그 특경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 같은 경우에 이제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600억이면 이미 50억은 충분히 초과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뭐 당연히 이제 이 법에 이 죄에 걸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금액이 60억이 올라간 것이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금액이 이만큼 추가됐기 때문에 형량을 어느 정도 추가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추가적인 뭐 정상이라든지 뭐 이제 그 회수한 금액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가만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재판부가 조금 추가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평론가께서 앞서 이제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횡령 사고, 횡령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 또 이후에 보면 횡령을 해서 가상화폐나 도박에 돈을 쓰는 모습들, 주식에 투자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이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기업의 보안이 구멍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두 가지 기업 말씀해 주셨는데 뭐 우리은행, LG유플러스 그리고 강동구청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계양전기, 오스템 임플란트 등등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리 소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나 뭐 선물 옵션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는 없는데 날려버렸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회수할 방법도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금괴를 사거나 이런 거는 회수가 가능했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폭락을 했다, 떨어졌다, 날려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돈을 숨겨놓고 날려버린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날려버린 금액까지 포함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내에서도 이게 소중한 고객의 돈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614억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이 손실 처리를 해서 우리은행 돈으로 다시 그 일하는 기업에게 보내줬거든요. 예. 그 기업은 어쨌든 우리은행이 수익을 벌어들인 소중한 고객과 국민들의 돈입니다. 돈으로부터 얻은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데 예. 결국은 회사의 문제만으로 볼 것인가 그 위에 있는 금융당국까지로 전개될 것인가 저는 금융당국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또 범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형량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변호사께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조금 실무를 진행하면서도 느낀 부분이 이런 횡령 범죄나 이런 경제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처벌이 수위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뭐 다른 범죄에 대해서 수위가 낮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스갯소리로는 뭐 100억을 횡령하고 10년을 산다고 하면 연봉이 10억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범위를 가질 수 없도록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런 몰수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말로 뭐 이 돈을 출금한 다음에 다 썼다라고 진술하고 뭐 어디다 숨겨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열심히 찾고는 있겠지만 예. 실제 회수율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